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김기종 씨 방북 당시 왕제산 간첩 사건 관련자들과 동행을 했던 사실이 또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먼저 이 왕제산과 간첩 사건 당시에 김기종 씨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풀어주십시오. 일단 왕제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왕제산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산, 북한에 있는 함경북도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239m, 해발 239m인데 김일성이 이제 항일 유격대 부대를 소집하고 항일 무장 투쟁을 조선으로 확대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일성의 신격화하는 그런 성지로 북한에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체를 우리나라에서 한 90년대, 2000년도에 초반에 200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제 반국가 단체로 판정이 난 그런 단체입니다. 왕제산 간첩 사건이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1993년에 김일성 교시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성하라. 이 교시에 따라서 2001년도 지하당인 왕제산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남한내에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총책 김덕용 7년 받았고요. 7년형을 받았고 총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이 왕제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왕제산 사건이 지금 다시 나오는 이유는 그 테러를 감행했던 김기종 씨가 이 왕제산과 관련 인물 과 함께 방북을 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 건죠?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아시다시피 김기종 씨가 2006년부터 7차례, 그러니까 1999년부터 7차례 방북, 개성 쪽에 나무 심기 행사를 하러 7차례 방북을 했는데 주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6차례가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왕제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제 화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과 김기종 씨가 같이 북한에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뭔가 교시나 어떤 지령을 받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지금 김기종 씨가 배우가 누군가 있느냐, 누군가 사주를 테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수사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종북 여부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조금 전에 천상철 차장이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종북 연결 가능성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2007년 4월에 있었던 이 방북대는 보면 7차례 방북 중에서도 특히 지금 얘기하는 왕제산 간첩 사건의 인천 지역 총책 임모 씨가 동행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를 하면서 당시에 특이하게 또 이 참여자들이 거의 통제 없이 별다른 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사이에 북한이 김 씨에게 개별적인 어떤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지금 공안당국은 이렇게 보고서 접촉선 가능성의 하나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2006년부터 2007년이면은 아마 이제 노무현 정부 때였을 텐데 나무 심기 행사로 6번 방북. 나무 심기만 했는지 당시에 북한 어떤 내부의 어떤 그쪽과 접촉을 했을지 이게 아마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제산 간첩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네요. 간첩인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싶다. 이런 지적이 오셨는데 여성원 변호사께서 답을 주셔야겠습니다. 저게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 형법 위반이거든. 실형을 살고 난 뒤에 저게 자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살고 나서 5년 동안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유예를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년 안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누범 가중해라 그래서 형기의 2배를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리 간첩이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아무리 밉지만 참 미운 놈도 내 새끼라고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북한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게 사상 전향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면은 그동안 북한과 어떤 지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남한에서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건데
그 일을 그대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다시 처벌받고 그때는 집행유예도 안 되고 예. 그다음 형기에 정해진 법정형의 2배가 가중되니까요. 네. 엄하게 처벌하는 거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당국에서도 더 유심히 예. 이적행위를 하는지 예. 여부를 그러니까 동향 관찰 하겠죠. 대상으로 돼서 예. 계속 뭐 이렇게 추적이 될 겁니다. 예. 답이 충분히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상철 차장께 다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김기종 씨가 지금 종북 세력과 연결된 사람들과 자주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새롭게 나왔는데 그 내용도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찰이 김기종 씨의 이 통화 내역을 살펴봤더니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던 2012년 1월에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던 좀 깁니다.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회 예. 줄여서 연방통추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전 의장 김수남 씨와 1년 예. 동안 70여 차례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방통추는 김기종의 우리마당과 마찬가지로 1인 단체인데 이 김수남은 2006년에 북한의 지령을 따라서 메가다 동상 철거 시위를 주도했다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군요. 김수남 씨가 지난 일요일에 김기종 씨를 면회하기 위해서 종로경찰서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옳은 일 했으니까 면회 좀 해야지. 지난 목요일날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자, 저렇게 만났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로 일단 어떤 다른 얘기는 지금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예. 행사를 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까 지금 인터뷰에서 보였지만 저분도 연로하시고 네. 어떤 벌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김기종 씨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국회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 정부 또 아는 지인들로부터 계속 도움을 요청했는데 잘 안 됐던 것으로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저분 이 김수남 씨가 얘기한 것 중에 옳은 일을 했다. 네. 아니 뭐 생각을 이 사람들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행위 자체, 그 테러 행위 자체를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대목에서 저 김수남이라고 하는 저 의장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바로 북한과 똑같다. 예. 다시 말해 이번에 했을 때 어떤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 네. 라는 정의의 칼 세례를 휘둘렀다고 평가한 북한과 똑같이 이 사안을 보고 지금 국제적으로 규탄하는 테러 행위자 어떤 그 외교 사절에 대한 그 있을 수 없는 국제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옹호하는 자체가 저분이 지향하는 조국이 어딘지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겠네요. 천상철 차장,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김기종 씨가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란 말이에요. 월 40여만 원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환갑도 안 된 분인데 노동력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사실 그때 테러하고 그때 막 완력을 쓰는 걸 보면 그 돈을 버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후원금이나 이런 정부 보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예. 일단 소득과 재산으로 보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통과가 가능하다. 그래픽을 보면 예. 월 62만 원 정도 이하의 어떤 소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네. 그 부양 의무자,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뭐 저걸로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저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가 나이가 넘거나 아니면 18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55세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뭐 어디 뭐 문제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어서 본인이 그 본인을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을 타서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적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만큼 따가운 거가. 예. 결국에는 세금으로 돈 받아서 이적행위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데, 자, 여성원 변호사님. 이거 누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분을 통과시켜 준 건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거죠. 지금 김기종 씨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김기종 씨 지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된 다음부터 어떤 이런 그 김기종 씨 같은 분의 어떤 아마 가서 항의를 격렬히 했을 겁니다. 예. 격렬히 하면 그래 법에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많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김기종 씨 같은 진보 단체에서 찾아와서 격렬히 항의하고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다 이야기하면 그쪽에 있는 어떤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안 되는 걸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고충처리.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밝혀야죠. 누가 그렇죠. 그랬는지.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게 뭐 형법상으로 처벌은 안 되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제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되는 걸 규정에 어긋난 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어디서 지금 저를 김기종 씨가 안 되는 자격을 줬는가를 안 밝혀서 그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들어서 행정적인 처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아마 이런 부분은 감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의혹들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상철 차장, 여기 보면은 정부하고 문화단체에서도 이 김기종 씨가 그동안 후원금을 쭉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그 김기종은 90년대부터 전통 예술과 민족문화복원 운동가로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95년 3월부터는 민석중놀이 보존회 뭐 이런 걸 대표를 맡았다는데 이 민석중놀이가 개성에서 유행하는 그 많이 있는 이 전통 그림자 인형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보존 그 단체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수많은 보조금을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고요. 총 그 후원금을 지금 보면 수천여만 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저 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번 테러 사건을 모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명히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종 씨가 김일성 교시를 받은 이 왕대산 간첩 인사와 함께 북한에 갔고 그 다음에 이 연방통추, 이적단체 연방통추 간부들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뭔가 모의를 했고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아서 이번 테러를 논의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이런 지원금들이 단체로 흘러 들어가면서 단체에서 우리 국가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이렇게 종북 활동이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좀 치우친 활동을 하는 경우, 우파든 좌파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좀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습니까? 막을 장치는 있죠. 사실 그 정부 돈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또 소관부처 특히 이걸 집행하는 어떤 그 관리하는 그 문화부 이런 데서 그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있지만 지금 특히 우리 문화계가 보면 상당 부분 많이 이념화돼 있어요. 그 과거에 이제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어떤 그 저항 운동으로서의 문화계가 커지면서 이게 그 심지어 문화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여기에 많은 그 진보 좌파 단체들이 사실 그 정부 기금을 받아 쓰는 이런 데의 요소의 길목을 장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감사를 해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김기종 씨를 예전부터 알고 있는 분, 우리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늘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 칼럼을 쭉 보면 그 이분이 예전부터 아주 이런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생활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던데 칼럼에 대해서 조금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칼럼의 논지는 한마디로 이 김기종 내가 대학 시절에 알던 신촌에서 문화마당을 하던 이 김기종은 그 어떤 조직적인 말하자면 그 어떤 혁명가라기보다는 그 논리도 감정이 앞서 어떤 논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맹목적인 우리 것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번에 그가 집에서 쓰던 과도를 들고 어떤 대사에게 돌진한 것에서 보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혁명가의 주도 면밀한 실행보다는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의 주인공과 같은 어떤 광기, 정신적 광기가 느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이론에 입각한 어떤 이념 운동가의 어떤 혁명에 대한 대책으로만은 오히려 돌출적으로 사고가 여기저기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사고 방식이나 이걸로는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진단을 이 칼럼이 한 건데 광기가 어려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 이 사람에게 이념은 어떤 그런 어떤 포장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이 과거에 아주 잘 김기종 씨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칼럼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찾아서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김기종 씨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